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관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2년 전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살던 집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좀 기이하다. 90이 넘는 노인들 사시는 집에 그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방까지가 계단이 엄청 많아요. 집을 놔두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은 없이도 그 집을 내놓은 거죠.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내가 본 게 거의 한 9년, 10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여권 윤 부친 집 다운 계약서 의혹을 제기하자 윤석열 통장을 공개했다, 이런 얘기인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그만큼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만배 씨 누나에게 왜 이 집을 팔았는가,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가, 어떤 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이어지니까 일단 초강수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19억에 매매가 된 것이 맞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증해줄 자금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반박을 한 건데요. 일단은 같은 당내 경쟁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혹 제기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기이하다라는 게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적 카르텔의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이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확산 중인데요. 이 특징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사방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의혹을 짚기 전에 곳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이 현 상황, 이걸 어떻게 보는지 먼저 김효은 대변인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대장동이 쏘아올린 공이 어디까지 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정치권까지 나왔는데 과연 정말 전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날마다 나오고 있고요. 날마다가 아니라 아침에 새로운 사실, 그리고 저녁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대장동과 그다음에 이 개발 주체인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된 매우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그런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일단 이렇게 여야 매일 튀어나오는 아주 새로운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매듭을 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근데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사실관계 진상 규명을 한다고 치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국정조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하다가 신속하게 특검 발동하면 특검이 최종적으로 수사 완료 및 최종 결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장동과 관련된 계약서나 서류를 적극적으로 좀 국회에 공개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수사를 통해서 그 FIU에서 얼마 전에 경찰로 6개월 전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 돈이 왜 도대체 한 몇백억이 현찰로 나갔는가. 그 부분들 관련된 자금 추적.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유동규 씨 관련된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고 사건 내용을 조사하는 것. 이런 정도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 발족을 해서 수사 인력만 충분히 투입이 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이 김만배 씨의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매매 과정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 깨져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이제 계단을 다닐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집을 이제 내놨는데
그렇게 해서 뭐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적게 내놔서 이거를 팔았는데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했고 그리고 나도 어제 TV 토론 마치고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90이 넘은 노인들 사시는 집에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난 이제 왜 왔나 했더니 이거를 아마 TV 토론에 맞춰갖고 뭐 터트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모양인데 집을 놔두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은 없으니 그 집을 내놓은 거죠. 그 집 사간 사람이 뭐 3사람이 와서 보고 세 번째 와서 그냥 이렇게 집 보고 위치가 괜찮고 좋다 이래서 계약이 그냥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 전 총장은 캠프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전달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건데 김경진 변호사 글쎄 거래가 그 수많은 거래 중에 어떻게 거기에 있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거래가 됐나? 이거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의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 김영배 최고 말대로 온 우주의 기운이 거기에 몰려 있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뭐 어느 네티즌은 댓글에 무슨 800만 분의 1의 확률인가 뭐 이렇게 수치로 그냥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도대체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 8기 몇 달 전에 윤 후보의 부친이 지금 고관절 문제 때문에 45년간 살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생긴 것 같고. 그건 맞죠. 그다음에 저 주택을 판 직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분명히 이게 객관적인 서류라든지 자금 흐름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인터뷰를 봤더니 저 전개를 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개업자 얘기가 저 집을 사갔다고 하는 김만배 씨 누나가 2-3달 전부터 이 연희동 일대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단독주택을 사겠다고 다녔다. 그리고 자기도 한 3군데 소개를 해줬는데 요 집이 지금 3번째 소개해준 집이었는데 요게 매각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이고 윤 후보 말대로 아니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는 뭐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 좋다 수사하라. 수사하라. 이게 뇌물이랑 뭐 뇌물죄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이게 무슨 다운계약서다 이러면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뭐든지 다 좋으니까 수사를 하라. 특검하라. 라고 하는 게 후보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장의 이제 내역까지 다 공개를 한 상황이죠. 자, 하지만 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 여권 성향의 이 유튜브 채널은요. 급매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부동산 10곳에 급매를 내놨는데도 해당 물건을 등록한 부동산이 없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언론이나 매체에서 의혹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취하는 태도를 보면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데 사실 정치를 사법화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일단 맞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언론사를 상대로. 그리고 이 의혹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정상적인 매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도 공개했고 처음에는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럼 이거 뇌물 형식인가? 뒷돈을 얹어줬나? 라고 하는데 일단 자금 흐름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샀나? 그렇다면 다운 계약서를 써서 위법이 있나?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 매매 대금에 맞는 자금 흐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지만 다만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 화천대유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 구속시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잡아 넣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와 연결고리가 드러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낮은 확률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은 그냥 납득하고 이런 매매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이야기는 정리를 하면 거래 내역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건 내역상 다운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거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매각한 사람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이제 화천대 김만배 씨 누나라는 것은
좀 뭔가 의미 든다 대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홍준표 전 대표 말대로 기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특보니까 예. 후보를 위해서 조금 한마디 드려야겠어요. 네, 그러시죠. 일단 보면 이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 지난번에 무슨 엑스파일이니 뭐 줄리 의혹이니 이런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던 매체고 네. 그다음에 그 양재택 변호사 모친을 만나는 그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 그 취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취재윤리 위반이니 또 뭐 강압적 취재인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지금 취재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 부친이 사실은 건강 상태가 고관절 문제로 안 좋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강압적인 취재를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악의적인 어떤 취재 방식이라든지 과정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열린공감TV에서 얘기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이 이미 아파트를 다른 데서 마련을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돈이 급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싸게 팔려고 했다고 하는 것도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근데 통장을 까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실은 윤 후보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사실은 저 실무를 했던 여동생분한테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어제 오후에 이게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저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이틀 후에 비로소 남과제동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 열린공감TV에서 얘기했던 이미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전제가 안 맞는 겁니다.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도했던 이 열린공감TV의 보도 행태, 취재 방식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보도 내용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고발에 이르렀다. 저희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치도 무슨 소송이나 고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속아 웃을 일이라면서 사실상 뇌물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우연이라도 지나가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명 직전이었기 때문에 의혹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김승민 평론가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이 우연이 굉장히 뭐 로또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우연인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일화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뉴질랜드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그 현지 유람선에서 저희 같은 중학교에 기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둘 다 하필이면 왜 뉴질랜드로 갔을까? 그것도 같은 시기에 뭐 이런 식으로 사람 간의 만남이라는 건 교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연희동 그 지역 부근에 월세살이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의 환경은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특징도 있고 해서 아파트와는 달리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김만배 씨의 누나 되는 분은 좀 그쪽에서 집을 구하려고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마침 이제 부친의 형편상 집을 내놓은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교롭다, 굉장히 우연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고 뭔가의 연관을 찾으려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먼저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그냥 굉장히 온 우주가 뭐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애초 보도에도 허위 사실들이 몇 개 들어가 있었던 데다가 또 이제 집값이 이제 시세가 30억인데 뭐 19억에 산 걸 봐서는 뇌물 같은 게 아니었느냐. 심지어 뇌물 정황이라는 타이틀이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묘하게 또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우왕좌왕했던 보도를 했던 쪽에서 먼저 입증 책임을 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인정을 하고 이것이 더 순서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효인 전 대변인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뭐 참 대단한 뭐 이제 저 드라마 같은 그런 우연의 일치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의혹을 뭐 부풀리거나 이제 그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도 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배당 수익이랄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랄지 그리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을 만큼 이런 주택매매 우연 일치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찌됐든 이거를 의혹으로 부풀리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국민들이 의심스럽다면 이거를 빨리 수사하고 조사해서 털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더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월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에 첫 공개 일정으로 부친과 함께 이 재보선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부친과 함께였던 이 당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재보궐선거 첫 공식 일정으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요.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논란이 된 이 연희동의 단독주택은요, 윤 전 총장이 결혼 전까지 영상 속 부친과 함께 이제 살았던 곳입니다. 이 주택을 매입한 김만배 씨의 친누나, 시세대로 매입해서 바로 월세를 줬고 당시 계약 상대가 윤 후보 부친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시 계약을 담당한 이 중개사무소 역시 계약자들 신분은 몰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목소리도 좀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사장님은 누구한테 소개받으신 거예요? 소개 안 받았죠. 우리 사무실에 단독주택을 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몇 개를 보내드린 가운데서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하신 거죠. 그분은 사장님 뭐 하는 분이세요? 모르죠. 우리가 그분들 뭐 하는지 어찌 아는 게 집 사러 오신 분에 다시 뭐 하니까 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 해당 공인중개사의 또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매수자가 이 강아지 키울 만한 집을 찾는다 이래서 와서 집을 보러 다녔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아지 키울 만한 집을 찾는다고 했지만 정작 월세를 줬다? 이 점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집을 둘러본 후에 이 집을 택한 거, 요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글쎄요,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필요해서 구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뭐 확실하게 구체적인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를 키울 집을 찾는다고 해놓고 그러면 왜 월세를 내놨느냐. 네. 이것도 제가 얼추 떠오르기에도 한 3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살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살지 않고 월세를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월세에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 집이 강아지를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집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진짜로 강아지를 키운다기보다는 강아지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입지나 뭐 구조적인 또 공간적인 그런 조건을 갖춘 집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상한 일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잇따라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자 윤 전 총장 측 어제 오전에 매매 계약서를 공개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이 통장 내역 일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주택 거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가리지 않아서 뭐 월 신용카드 대금, 아버지 간병비, 뭐 통신요금 등 이게 고스란히 들어가 놨습니다. 통장까지 바로 공개한 것.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봐야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고 떳떳하다라는 얘기고요. 아니 문제 있으면 수사하자니까요. 이재명 후보 이게 수사 얼마든지 받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따르는 지금 국회의원이 민주당 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 100명하고 국민의힘 100명하고 합치면 지금 특검 이게 추천하는 절차 그냥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발 말 그대로 빨리 수사하고 빨리 특검 해주세요. 말 그대로 해주세요. 이거 윤석열 후보 이 부분 포함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 보면 이제 김의원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거래상은 맞지만 왜 하필이면 김만배 누냐? 요거는 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어찌됐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네. 또 법조 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법조 카르텔이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전 그때 검찰총장 물론 주택을 매매할 당시는 중앙지검장 시절이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과연 이 연결고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연으로 맺어졌겠냐.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거는 좀 수용하시면서 이게 너무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 되지 않도록 여기 빨리 마무리됐으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좋겠습니다. 공방하지 말고 사법적인 공방으로 수사를 해달라니까요. 빨리 특검해달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특검을 해달라.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인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빨리 그 검찰 수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를 빨리 하고 빨리 특검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 특검은 아닙니다. 특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는 좀 후에 다시 좀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요. 김만배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은 형 동생하는 사이라면서 일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조금 전 라디오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당시 알고 지내던 검사, 기자 한 17명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중에 2명한테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수사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라고 박영수 특검이 물어봐서 다들 이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 어때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검사한테 성렬이 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또 아주 즉각적으로 윤석열을 추천해서 뇌리에 남았다. 한 번 보고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만배 씨가 좋아하는 형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한테 금전적인 대가를 다 치르는 제공하는 그런 관계인데 윤석열하고만 몰랐다. 상가집에서 눈인사하는 사이였다. 그게 인연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확률적으로 낮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배 씨와 이 호용호재하는 사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알고 있는 사이지만 친분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입장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 분은 그쪽은 아마 계속 뭐 서울지검이나 대검 취업을 했을 테고 우리는 인사이동이 이제 되면서 서울지검에도 근무하다가 또 지방에 갔다가 뭐 대검에도 근무하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마 몇 년 전에 현직 그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법조에 있을 때도 내가 본 게 거의 한 9년, 10년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또 윤 전 총장의 입장, 자 모두 다 들어보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친분이 있는 건 확실히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 얘기를 가지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아는 검사, 아는 기자한테 전화를 해보니 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아는 검사, 아는 기자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한번 요 방송 끝나고 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한번 김의겸 의원한테 도대체 그 기자하고 그 검사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랑 무진장 친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적의 핵심은 일단 뭐 윤 후보 설명 뭐 친하냐 안 친하냐 이 설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제 저렇게 설명한 걸 가지고 충분할 것 같고 핵심은 저 부친 윤기중 씨의 어떤 주택을 지금 김만배 씨 누나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과다평가 또는 과소평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무슨 축소계약서, 다운계약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저게 무슨 의미를 갖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빨리 특검을 하자니까요. 빨리 수사를 하자니까요.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그냥 곰살이 긁지 말고 빨리 이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도대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 유동규 씨는 실무진들 바꿔가면서까지 왜 대장동 이 계획을 그렇게까지 설계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 저 4천억에서 지금 1조 가까이 되는 이익을 도대체 누가 먹었느냐. 곽상도 씨 아들은 50억을 왜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 후보 저 계약이 뭔가 특이한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포함해서 빨리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는요,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인데 국민의힘이 저를 그렇게 절대 권력자 또는 절대 지배자 또는 뭐 왕권적 그 중재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니까 자,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이미 50억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숨기고 모른 척하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공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이분은 이재명 용통이다. 이렇게 거짓말을까지 해서 국민을 속였고 저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고파직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요, 시중에 이제 만물 창조설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면서 제1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봉고파직, 위리안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대장동 의혹이 나왔을 때 지지율이 좀 출렁이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 흘러가는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의혹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계속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이 왜 어디로 귀속하느냐, 왜 유리하게 설계됐느냐라고 물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까지 하자고 하는 마당에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라고 보여지고 또 계속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법조 기자로서 본인이 느슨하게 맺어왔던 그런 취재원과 취재 기자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다 전직 고위직을 지냈던 판검사들을 영입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의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한 친분관계, 김만배 씨와의 친분관계도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도 이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 집을 샀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열린공감TV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0군데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등록된 집은 없더라. 그리고 어제 TV조선 그 보도에 따르더라도 집을 뭐 여러 채를 그 김만배 씨 누나가 보고 다녔다는 게 아닙니다. 한 2군데 정도 다니고 개를 키울 수 있는 집을 찾다가 정작 본인은 거주해서 살지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한 지점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어떤 대답을 이재명 지사에게만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정황은 있지만 지금 아까 김경진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다운 계약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통장 공개해도 산 시점이 대체로 맞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글쎄 돈과 관계돼서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해야 된다는 인연이 있는 겁니까?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돈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수사에서도 중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그런데 이 김만배 씨의 누나 같은 경우에는 101억이라는 큰 돈을 배당받은 상황에서 이 집을 19억 원에 매매하면서 15억 원의 근저당을 또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그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일단 이분이 목동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수자인 김모 씨 같은 경우 목동의 부동산도
역시 10매덕을 대출받아서 구입을 했고 거기서 똑같이 건재당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화동인 쪽으로부터 배당받은 이 100매덕의 돈은 본인 말에 의하면 통장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추리인데 이 100매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니고 누군가 제3의 실질적인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통장에 파킹시켜 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동 집이 건재당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건 그대로 두고 요거를 연희동 집을 또 샀다. 그러면 이분은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속칭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투기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부풀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지금 추측은 가능한데 이 역시 빨리 특검을 하고 수사를 하면 해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가 윤석열 연희동 팀적으로 다시 좀 돌아갔던 상황이 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섬뜩함을 느낀다고 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목소리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보면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하고 국민들 앞에서 오만불선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라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안치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자, 이재명 후보의 독설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대장동 대선이 이제 여야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번지는 모습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이거는 진짜 이제는 뭐 막 던지는 상황이 된 건가요? 이재명 지사가 사자성어에 좀 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자신의 정치적 성향, 어떤 정치적 목표를 억강부약이라는 말로 강자는 좀 억제하고 약자를 띄운다라고 요약을 한 적이 있었죠. 억강부약이라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기운을 살려가지고 이제 위리안치, 몽고파직 이런 뭐 독설로 비춰질 수 있는 말인데 사자성어로 하면 조금 점잖아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자성어들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 뜰, 성남도공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지금 정치권 상황이 민주당이 좀 전략을 잘못 짰다 싶은 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민주당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쪽 공격하면서 이 대장동 문제보다는 차라리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천하대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서로가 다 이제 물고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김만배 누나 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물고 들어가고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곽상도 의원 우린 버린다,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현재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자신이 제보받은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외에 서너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우리 김영? 예,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여야 굉장히 매우 날카로운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치열한 대통령 선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경선도 매우 치열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지금 또 갑자기 뭐 여야의 국회의원 리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야당의 대표가 뭔가 있는 것처럼 흘린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진짜 이렇게 하면 정치 공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확실하게 밝히고 뭐 정치 공세를 위해서 뭔가 흘리는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특혜 관련해서 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지사가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알아서 전혀 제 손을 안 묻히고,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제안들을 저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기도라고 없었을까요? 정치 자금을 만들려면 내가 집에다 이걸 쌓아놓을 필요가 없거든. 내 통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들어와봤자 들어올 때 위험하고 나갈 때 또 위험해요. 제안을 받으셨는데 다 뿌리치셨어요? 그럼요. 저는 그런 부분을 아예 단칼에 다 잘랐기 때문에 제주도의 건설업자들과 중국 투자 자본이나 이런 쪽은 저를 너무 싫어해요. 자, 원희룡 후보 본인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지사로서 여러 의혹이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애둘러 얘기한 것처럼 좀 보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실제로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조그만 군단위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예산이 1년에 6천에서 한 8천억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4천억 정도가 이런저런 사업 공사비 예산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도지사를 한다면 얼마만큼 이게 유혹의 손길이 강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공수처, 경찰 이런 수사기관들이 정말 눈 부릅뜨고 이 부패와 비리를 사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과 의지, 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사정기관이 이게 현 집권층을 사정하는 것을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는 거다. 그래서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원희룡 지사의 얘기는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건 범죄 연루를 자인한 것이다. 이러면서 공세의 고삐를 더 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수현 평론가 보시기에도 고삐는 더 윤석열 총장은 죄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을 주로 키워드로 놓고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론가와 정치인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평론가로서 말씀드리면 특검이 만능이 아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수사는 원래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 중에서 좀 성과가 있었던 역대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하고 금킹 특검 정도인데 나머지 대부분 삼성 비자금 특검도 그랬고 BBK 특검도 그랬고 별 성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한쪽에서는 그냥 검찰한테 맡겨둘 걸 그랬다. 이런 얘기도 또 심심치 않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특검 만능론으로 가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검 만능론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평론가로서 하는 거겠죠. 정치인들은 특히 야권 쪽에서는 특검 얘기를 하는 게 특검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 거라고 봅니다. 똑바로 안 하면 특검으로 간다. 특검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현재의 검경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려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도 조금 전략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를 할 때 제가 평론가로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론적인 의미 때문에 이렇게 특검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 국민들은 그걸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민주당은 검경 수사가 우선이고 잘 할 수 있다라는 원론을 내세우는 동시에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법안 성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투트랙으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좀 막아내는 이런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전략적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특검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야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검찰이라고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검찰이 책임지고 합수본부 구성을 해서 그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를 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뭐냐. 가령 김은경 환경부 장관 수사했던 검사들 다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했던 검사들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김호수 총장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가령 조국 씨 일가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정에 법정에 직접 공판 관여하는 경우도
검찰총장 승인받고 해라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지시까지 내려서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항명하고 있는, 들이받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 수사기관을 정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이게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공수처, 경찰, 검찰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지고 수사를 하느냐.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지금 공수처에서 뭘 하니 많이, 경찰에서 자금 추적을 경기 남부청에서 하니 많이, 그것도 용산서에서 있던 건 이첩에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도 어제 뭐 공공경제수사본부 거기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체계화된 주체가 없이 수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똑바로 해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균형 있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수사는 요이동해서 가지만 특검이 들어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걸 특검이 인계받아서 마지막 정리는 특검이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 민주당을 향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친여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최종적인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수사 방법에 대해 썼다고 하는데 진짜 수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가로막는 것이고 정쟁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운운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자, 특검에 대해서 여야의 주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 특검은 시간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연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효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검찰의 수사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속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압수수색을 지금 일사천리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그 관련돼서 뭔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까 김경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단순한 그 진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를 보면 되고 이 전에 용산경찰서에서 너무 미적거렸던 부분들이 이제 사건의 어떤 진실 규명이 좀 더뎌졌는데 정보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오히려 특검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도 다 지금 검찰의 신속한 수사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수사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 선관위원장인 오선의 이상민 의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변수가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이제 특검을 또 국정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그건 최단 기간 내에 정치적으로 빨리 합의 봐서 할 수도 있고 기존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를 하고 특검이 가동되면 넘기면 될 일 아닌가. 자,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이자 오선의 이상민 의원의 발언.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저렇다는 뜻이잖아요. 납득이 가십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릉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은 한 20일 합의 과정을 거쳐서 70일 안에 이 법정된 기간 내에 수사 종결을 해야 되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 말미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는 있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 뭐 고발사주 의혹 등등으로 본인들에게 향하던 의혹의 프레임 전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를 겨냥한 어떤 특검, 그럼 대선 전국이 완전히 특검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임 전환에 민주당이 발을 맞춰줄 것인가?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도저히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정치적인 성격의 특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민주당에서 개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주류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좀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화천대유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주요 인물들과 집 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집과 사무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찍은 현장 CCTV를 저희 TV조선이 단독 입수를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어. 그래서 등산 인연이었고 침대에 이불 덮고 우리가 정말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어.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을 밖에서 집어던졌대요. 근데 CCTV 없느냐 이러면서 안사를 추수했대.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이 찍힌 이 현장 CCTV 영상을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좀 긴박했던 것 같아요. 오전 일찍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겁니다. 좀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최 의원? 뭐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단 녹취록이 지금 이제 검찰에 제출이 됐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모 씨,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5호 그러니까 소유자인 정모 씨, 천화동인의 5호 소유자죠. 이 정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제 그 여러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의 녹취록 이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성남도시공사 쪽에 일정에게 돈이 흘러갔다. 이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는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행동으로 봐서는 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경진 변호사님?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휴대전화를 그럼 과연 던진 저 휴대전화만 썼을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도 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통신사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우리가 그 IMEI라고 이 기기 식별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보면 핸드폰 단말기별로. 그래서 이게 최근에 바뀐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과연 핸드폰을 한 대만을 썼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데 20분 사이에 기다렸던지 누가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작전적으로 한 건가요? 네, 두 가지 설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로 계획하에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뭐지 하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아까도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만배 씨 누나의 집거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잘못한 부분은 수사팀이 압색을 할 때에 이런 걸 좀 대비를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 이제 영화 공공의 적 보시면 거기에 이제 칼잡이 역할로 유해진 씨가 나오거든요. 유해진 씨가 이제 그 여관에 있다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쩔뚝거리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 와가지고 잡아가거든요. 그러면 좀 이 핸드폰 던지는 것도 좀 압색을 할 때 좀 대비를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것 외에도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 이불을 머리 위로 쓰는 등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최승현 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나름대로 어떤 대비를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압수수색으로 나왔는데 침대에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어서 약을 처방받아서 저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 전 본부장은 이제 그동안 일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다음에 자신이 무슨 돈을 받거나 뭐 성남시 쪽이 어떤 문제가 될 일을 했거나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뭔가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다소 당황하기도 한 것 같으나 지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 의원이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김경진 변호사는 이제 검사를 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좀 종종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증거인멸이라는 대비는 이미 다 했을 겁니다. 미리. 끝난 상황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겠죠. 지금 그러니까 가령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외에 뭔가 거대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쪽이라도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유동규 씨를 접촉을 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그 누구가 같이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각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개체들이 자기 마음의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피폐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염려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건 핵심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이게 대장동에 이런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한 게 전부 유동규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 직원을 바꿔서까지 이 규정을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장동 중에 5개 구역은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서 혐의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집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좀 있었는지 뭐 내용이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최승현 의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하고 이제 같이 세운 회사가 유원홀딩스인데 뭐 여기서 특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압수수색 이런 강제 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언론들이 한 2, 3일 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압수수색은 해야 된다라고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검찰 쪽에서도 그런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뭐 당연히 이 사업의 핵심 주체들은 그 증거들을 인멸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 전 본부장이 일하고 있는 집,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집 같은 곳에서 뭔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액수, 그러니까 이 수익의 액수가 커지면서 자기들끼리 약간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검찰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천화동인의 5호 소유자인 그 정모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녹취록과 그다음에 본인은 양심 선언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의 어떤 줄기를 잡아가는 것 같고 저는 과연 이 압수수색에서 물론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서 뭐 검찰이 또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큰 줄기의 어떤 증거를 찾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 혹시 미리 알고 있어서 좀 대비를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물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스나 이런 건 안 담겼어요. 저희가 계획도 있다고 그러고 사무실은 무슨 계획이 있다고. 김수인 평론가씨, 건물 관계자 이야기는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일단 압색에 대비한 어떤 뭐 짐의 이동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압색 정보로 사전에 입수를 하고 대비를 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이제 논리의 비약인 것인데, 확실한 건 압색이 좀 늦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시점엔 했었어야 하는데 힌트가 이미 나왔다고 보는 게, 이 유동규 씨하고 가까운 사이고 이 사업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 성남 도공 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 뭐 채점도 했다라고 하죠. 그 정모 변호사가 9월 25일 토요일에 성남 도공 방문을 해가지고 그
채점했던 그 기록, 사실은 비공개 기록인데 그것을 열람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역으로 힌트로 생각하면은 9월 25일 정도에는 압색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관계자들이 막 구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자료를 확인하던 그 시점에는 움직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건이 불거지고 시간이 제법 지났고 또 추석 연휴까지도 지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 주 수요일 이 시점은 늦은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에는 좀 생각을 좀 같이 하시는 그런. 예,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동시에 이제 화천대유 압수수색도 이제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최승현 위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진행된 것에 긴 게 진행됐다? 뭔가 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시간이 길다고 해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저희가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고 어쨌든 뭐 압수수색을 들어가면 뭐 한 상당 시간 검찰이 그 사무실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번엔 한 11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 출입문에는 이제 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이제 보안 조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 굉장히 당당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면 저는 이미 그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는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이끌고 있는 곳이니까 이미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생각하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그 틈새를 비집고 그다음에 수사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의지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화천대유의 어떤 이 방어막을 뚫고 뭔가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뭔가는 좀 찾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미리 예상하고 사무실을 정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 회사 직원들이 저녁 시간 불을 켜놓고 퇴근도 안 한 채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이제 취재진들 이야기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글쎄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뭐 자꾸 상황이 좋은 의미 있는 이런 내용을 끄집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사 의지인 것 같아요. 이 건만 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압수수색 직전에 이 회계사 한 분이 사실은 녹취록하고 현금 돈다발에 있었던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검찰에다가 제출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언론 보도가 나온다면 이 키 플레이어 중에 최소한 그 회계사 한 분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거나 혹은 이 문제가 언젠가는 불법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보호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으면 이게 핵심인 이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나 동기로 인해서 최소한 자기가 관련된 부분에 조각조각의 증거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그러다 보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만 하면 이 조각을 맞추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윤 후보 부친 샀다고 그 집 샀다고 하는 그분도 이 100 몇십억 그대로 지금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그 돈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고 뭔가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검경의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수사 의지 때문에 결국 우리가 특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이유, 바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0억대 로비가 있었다는 이 녹취록과 사진 일부를 확보했기 때문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인물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최승현 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이 천화동인에 참여하고 있는 정모 회계사라는 분인데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분이 한 3, 4년 전부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안이 자기들이 벌이는 사업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통화들을 좀 녹취를 해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도 좀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이라는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이 인허가 과정이랄지 그다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흘러갔던 현금 뭉치들을 촬영한 사진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검찰의 이런 비리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내부자의 증언이 나올 때 거기서 비로소 수사의 큰 줄기가 잡히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 정모 회계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지금 보기에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어쨌든 수사 대상자들에게는 좀 불리한 내용들이 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면 유동규 씨와의 녹취 내용도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에 전달한 녹취록 19개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일부만 남긴 걸까? 이건 의문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신빙성이 문제다. 아무래도 이 녹취라는 거는 분쟁이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있으니까 이 상대방과의 전화 내지는 만남의 과정을 다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뜨려면 사실 편집도 가능하고 취사 선택도 가능하고 아마 이 정모 회계사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갈등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녹음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당량의 어떤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의 일부만을 검찰에 냈다. 그리고 사실 편집을 해도 사실 이걸 받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편집이 됐는지 가감이 됐는지 알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제출한 게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어떤 주장과 돈의 흐름이 일치하거나 하면 강력한 증거로 좀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일부만 냈다. 그리고 녹취록을 냈다. 그리고 갈등 국면 속에서 냈다. 그렇다면 이게 이익이 워낙에 커지니까 갈등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정도 이익이 날 것이라는 것을 사업 참여자들도 예상은 좀 못했었구나.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뭔가 굉장히 폭리를 취할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던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또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지는 않는다는 데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전체적인 그림을 찾는데 하나의 중요한 퍼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승현 의원, 이 회계사 이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자회사 같은 곳에 이제 7명의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7명의 소유주가 2개 라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는 김만배 씨의 가족과 지인들로 만들어진 이제 이 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핵심 인사인 남모 변호사. 관련 인물들이 있어요. 해외로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이제 이 정모 회계사는 남모 변호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 쪽보다는 이제 남모 변호사하고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분은 남모 변호사보다 좀 더 일찌감치 성남 대장동에 관심을 갖고 이쪽에 민영 개발을 좀 추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이 민영 개발을 했을 때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이 주민들을 만나고 이 현장 실사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남 변호사하고 결합을 하고 그러면서 이 민영 개발이 안 되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민관 합동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이쪽은 이제 이 공쪽을 맡은 거죠. 그 다음에 민영 쪽은 이제 김만배 변호사와 남모 변호사가 이제 함께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3명의 핵심 인물이죠. 거기서 정모 회계사는 이 자기가 한 10여 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만들고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계 로비 그 다음에 남모 변호사는
정치권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이 네. 이 정모 이제 회계사라는 건데 이게 이분이 이제 양심 선언식으로 이제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10분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100분간 생방송으로 TV조선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